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돈이 되는 것을 좇아서 움직여왔습니다. 과거엔 금과 은이었고 산업혁명기엔 면화와 석탄이었죠. 그리고 한 세기 동안은 자동차였습니다. 움직이는 부의 상징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무게추가 무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국민차를 만드는 폭스바겐이 탱크를 만드는 라인메탈에게 시총 순위를 역전당했고, 한국에선 어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앞질렀습니다. 무엇이 이 흐름을 바꾼 걸까요? 국제 질서에서 전략 자산의 무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부존 자원을 가진 나라가 유리했지만 지금은 검증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17세기 중상주의가 어떻게 21세기의 방위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방산이 대체 불가한 국가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역사와 현재의 데이터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시계를 1600년대로 돌려서 중상주의 시대로 가볼까요? 중상주의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경제정책 사상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금과 은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서 국가의 부를 키우자라는 것이었죠. 당시 유럽 각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고율 관세를 매겨서 외국 물건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자국의 상품을 해외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수출 장려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시기에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에는 금과 은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수출해서 금을 벌어들이자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상주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금과 은을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탄생한 유럽 국가들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호무역이 이슈가 될 때마다 중상주의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그리고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은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이야기부터 해보죠. 17세기 초 남미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이 줄자 유럽 경제는 휘청였고 곡물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교역을 독점해서 금을 다시 모아오자.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우리의 배로만 나르자라는 말이었고, 이익이 그 당시에 과열되자 나중에는 튤립 가격이 집값보다 비싸진 튤립 버블까지 터졌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영국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거 좀 아닌데 싶었는지 1651년 항해 조례라는 걸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에 들어오는 배는 영국 배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영국이 네덜란드가 중간에 배를 바꾸어서 실어오는 걸 금지시킨 겁니다. 네덜란드는 반발했지만 영국은 아예 전쟁을 불사하면서 강대강으로 당시에 밀어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어땠을까요? 이 나라는 그런 정면 승부보다 정확히 얘기해선 그런 국력이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대체 불가 자원으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목재가 풍부했는데 당시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목재가 꼭 필요했고요. 철광은 순도가 높아서 그 당시에 유럽이 반드시 이 스웨덴의 철광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구리도 많아서 동전 주조의 핵심 공급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영국이 직접 통치하던 당시의 명칭은 북미 식민지입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와 무역을 끊고 식민지를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아래인데요. 미국으로 이제 노예를 보냈고, 미국에서는 면화와 설탕을 만들어서 이것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은 그걸 받아서 꾸려지는 삼각 무역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300년 뒤에 그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의 승자는 누구도 대신 못하는 무언가를 가진 국가이거나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개척한 국가였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세,
그 유럽의 공급망 리쇼어링, 그리고 중국을 향한 수출 규제, 이 모두가 17세기 유럽 국가들이 했던 방식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경쟁들은 여전히 자국 이익 극대화죠. 이 사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도 대신 못할 그 무언가가 있는가, 혹은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개척할 만한 전략이 있는가?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는 전통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을 밀어내고 방산 기업 라인메탈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차보다 탱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누르고 시총 순위 5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제 방산, 항공, 우주 기업이 국내 대표 제조업으로 꼽히던 자동차 기업의 시총마저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충돌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본 적 있었나 싶은데요. 현재 보시면 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면 국가들은 더 강력하고 검증된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로 인정받은 무기는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얻습니다. 이는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 해외 시장을 장악해서 금과 은을 쓸어 담았던 모습과 유사한데요. 다만 금 대신 무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이 고순도 철과 목재로 대체 불가 가치를 인정받았듯 K무기가 실전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핵 보유국끼리의 갈등마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무기가 실전에서 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방산 기업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 증권가의 목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살펴봐야겠죠. 현대차는 작년에 175조 원의 매출을 또 14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작년 한 해 동안 11조 원, 이익이 1조 7천억 원. 물론 올해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번 매출을 절반 정도 한 번에 벌긴 했습니다. 성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도 현대차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 면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시총은 두 개가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눌린 것인지 아니면 방산 조선 섹터가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으로 기결됩니다. 이에 관한 키움증권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방산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프 보시면 지난 폭락 이후에 가장 빠르게 반등하면서 5월 들어서 조선방산이 잇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분석이 중요하겠죠. 외국인 수급이 현재 안정적입니다. 상위권이죠. 그리고 이익 가식성이 다른 경기 민감 업종보다 훨씬 더 뚜렷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입니다. 이러한 주도 섹터에 대한 비중을 과도하게 줄이는 전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